네, 마켓 쇼쇼쇼 뉴지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창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이렇게 처음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이제 두 가지에서 좀 놀랐는데, 네. 앵커님 이제 성량에 한번 놀랐고, 왜 이제 서울에 이제 좀 네.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아, 방송국 여기 몰려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막 사람 아. 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두 가지 좀 아, 궁금했어요. 저한테 놀라셨네요. 네. 제가 많이들 놀래켜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처음 와주셨으니까 잘 네. 한번 부탁을 저희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헤드라인 바로 한번 저희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지스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이버 주가에 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AI 관련한 사업에 관해서 네이버 측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좀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최근 들어서 네이버를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네이버에 관한 주가 방향성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의 의견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무너지면서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그렇고 이 주체 수급 쪽에서 이제 물량들이 한국 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리스크가 가장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을 많이 떠나는 와중에도 이 쌍끌이 매수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외인 기관 매수세가 이제 동반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제 외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 동반 매수세로 보더라도 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금액 측면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측면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을 이제 믿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는 결국 나중에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네이버의 수급을 저는 첫 번째 요소로 좀 봤다. 이 점을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AI 측면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걸 수익화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AI 관련된 기업들 사이에서 말이 많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성공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번에 AI를 기반으로 한 수혜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화 모델 충분히 저는 챗GPT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기는 한데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는 이 구글도 쉽게 점령하지 못한 나라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이유가 네이버 때문인데 수익화 모델에 저는 좀 성공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컨퍼런스에서도 네이버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AI에 언급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감이 안 잡히는 게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거든요. AI의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한다라는 건가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검색 관련해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최근에 챗GPT 써보신 분들이나 구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구글이나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이 딱 검색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나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이제 그 홈페이지 안에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이제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이나 쇼핑 이런 쪽으로까지 접목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광고 효과도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이 구글이나 챗GPT 이런 기업들과 또 다르게 특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기반, 쇼핑 기반으로 한 AI 접목, 그걸로 인한 이제 수익화 모델이 좀 발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게 좀 와닿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고 또 실적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실적 기조가 4분기에도 조금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이번 3분기 전반적으로 좀 어떤 구성들로 잘 나왔는지도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일단 4분기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주류 증권사 쪽에서도 전망을 이제 4분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부분이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그때 당시 플랫폼 기업으로 쌍두마차를 달리던 기업들이죠. 그래서 제가 은행을 한번 내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 옆에서 어떤 그 방문한 고객분께서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와, 네이버 카카오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아. 제가 그 얘기 듣고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많이 무너지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보통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특장점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아무래도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진율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데 국가가 성장을 할 때는 처음에 농업이나 공업, 중후장대부터 가다가 이제 뭐 플랫폼 생산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제 나라가 발전하려면 결국 이제 마진율이 높은 사업으로 계속해서 전환을 해나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 잠시 후에도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네. 부분이기도 한데 제약바이오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IT라든지 대한민국이 다음 먹거리로 가야 될 만한 부분이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고점 대비해서 뭐 오를 때도 좀 과하게 올랐다는 평가가 있긴 했는데 빠질 때도 저는 과했다는 평가를 좀 그래요? 드리고 싶어요. 오. 그래서 이제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적 개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충분히 4분기 그 이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네카오의 주가가 빠졌던 거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 플랫폼 사업에 관한 정부의 규제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을 받아온 것도 있었고 물론 고평가 국면에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런 정부의 규제들에 관해서는 변화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 이거는 뭐 정치 관련해가지고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그쵸, 안 되고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쪽이나 좀 파란색 쪽은 그쪽은 아무래도 규제라든지 큰 정부라든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네, 아시죠.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이나 좀 빨간색,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우리나라로 치면 보수 이쪽은 뭐 큰 시장 그리고 작은 정부 시장 자유에 좀 맡기는 규제를 좀 풀어주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규제 완화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바이든 정부 때는 규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 정권이 뭐 아시겠지만 보수 쪽이기 때문에 저는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기업들 측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봤을 때는 좀 총선에서는 그렇게 좀 이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지금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반의 입장으로 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 임기가 뒤로 갈수록 원래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기가 끝나갈 때쯤으로 되게 되면은 또 다음 정권이 과연 진보가 될지 보수가 될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이 금융 증권 얘기할 때 정치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럼요. 이거를 좀 잘 영리하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진보가 될 때 보수가 될 때 그럼요. 시장 상황도 그렇게 또 정책들 변화가 그 기조 자체가 큰 틀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타이밍 맞추기가. 그렇죠. 도와주셔야죠. 저희. 계속 도와드려야죠. 네. 걱정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정부의 규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계속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질문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카오가 사실상 시가총액 상위를 이제 차지했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네이버와 다르게 카카오는 살아날 모멘텀이 있을까에 관해서 물음표가 드는 시장이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까지 보자면. 요즘 이제 그 주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어요. 과거에 대비해서. 일단 뭐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자들 눈치를 정치권에서 많이 봤는데 이제는 주식 투자자들 눈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표가 팔리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국민이 말 그대로 교육받은 세대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부동산에만 집중된 것이 아무래도 금융적인 선진화가 이루어지진 못했었어요. 당연하죠. 국가가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금융 선진화라는 게 빠르게 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나아갈 텐데 여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라고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죠. 네, 받고 이제 있고. 분할 이슈 때문에 많이 맞아요. 그랬잖아요. 분할 상장 이슈가 있었죠. 네, 내가 카카오를 투자했는데 무슨 카카오 뱅크 상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 떼내져 가는 느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카카오가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반등을 줄 때도 네이버 쪽으로 주주들의 선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카카오보다는. 제가 2017년도에 코스닥의 삼성전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카카오를 강력하게 이제 밀던 시기가 있었는데 방송에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도 하고 잘 나갔는데 분할하면서 주주들에게 많이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카카오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네이버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는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의견 시장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카오의 향후의 방향성들 뉴지스에서도 계속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볼 텐데요. 오늘 뉴지스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와, 저도 이 이슈를 보고요. 뉴욕 증시에서 사실 이런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크게 하락하는 모습 지켜봤거든요. 일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 불신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좀 임명이 되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사실 주가에 관한 다양한 인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헤드라인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완전 급락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지수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올해 중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맞아요. 뭐 그 시점 자체가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그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들이 제약바이오 시장에 많이 불어왔었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효과가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과연 제약바이오 업황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격이 받을 만한 이슈인가? 저는 그 정도로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임명된 이분 있죠? 백신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네. 지금 이분 당선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저는 평가하진 않고요. 그래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 그 이면에 있는 이슈는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재정 적자 유도하면서 계속해서 완화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다시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으니까 제약바이오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는 어려워지고 떨어지면 이제 제약바이오 가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이건 하나의 트리거가 됐을 뿐이다. 보통 시장에서 어떤 이슈 때문에 급락한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건 단순히 트리거일 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 이슈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기준금리 이슈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백신 음모론자가 뭐 당선이 된 거는 그냥 일회성 이슈일 수 있겠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았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당분간은 안 좋을 수 있다라고는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께서는. 그렇죠. 일단 연준에서 지금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네, 좀 저도 긴축적으로 많이 말이 아주 바뀌었습니다. 보수적으로 또 바뀌셨더라고요. 파월 연준 의장님이. 그렇죠. 네, 뭐 트럼프 정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파월 의장님의 그런 의사가 바뀔 의향은 없어 보이나요? 좀 앞으로 조금 또 쪼이면서 가려나요?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정확히 미래일을 맞춘다 이런다기보다는 그쵸.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속도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연준이라는 집단이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기조를 피벗을 그렇게 쉽게 하는 가벼운 집단이 아닙니다. 이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내리고 내리다가 올리는 거는 정말 중대사안 문제고 몇 년에 한 번 바뀔까 말까 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인하 국면으로 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다가 잠시 동결하면서 브레이크를 건다 하더라도 아마 불경기가 지금 해소된 건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경기가 안 좋아요. 예, 제일 정직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그럼 이게 언제까지 기준금리가 계속되냐? 호경기 될 때까지예요. 야, 이번에 돈 많이 벌어서 차 바꿀래, 집 바꿀래? 이 정도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계속 낮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약바이오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뭐 보수적으로 봐야 되나요? 이쪽 섹터에 관해서? 그렇죠.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고 있다면은 저는 매도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제약바이오는 좀 우량주 위주로 무게감이 있거나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거 신고가 쓰고 있어도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이 더 안정적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볼만한 게 많이 없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뭐 SK바이오팜 정도 대표적으로 보고 바이오팜 있긴 한데 네. 안 간 거 중에서는. 네. 근데 많이 간 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보시고 셀트리온 보실 텐데 우량주나 오히려 많이 올라간 종목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준 기조가 다시 바뀌면 또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제약바이오는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는 걸려도 이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지금 굳이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나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좀 교체를 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